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볼게요. 일단 이 제목을 보시면 이 제목이 지역 이름이거든요. 남신의주에 있는 이 도시구 유동이라는 곳에 박시봉은 사람 이름입니다.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글을 쓴다는 거고 이건 편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내가 지금 그 주소를 쓰잖아요. 내가 있는 주소. 그 주소를 적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편지 형식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신의주라는 유동에 있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에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내용을 봅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저도 없는데 항상 이 시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도 없어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자, 이 세 줄을 보면요. 이게 지금 가족의 해체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가족의 해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현실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살게 된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부모도 동생도 다 떨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헤매였다라는 것은 방황이죠. 방황.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그럼 여기서 당연히 추위와 바람은 부정이겠죠. 시련이나 고난 뭐 이런 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고난 아니고 고난. 나는 화자 나왔죠? 아, 위에도 있었구나. 나 어쨌든 화자. 어느 목수네. 이 목수가 이제 박시봉 아저씨인 거예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느 목수네 집 헌사슬 깐 한 방에 들어 쥔을 붙이었다. 여기서 쥔을 붙이었다라는 말은 새 들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박시봉이라는 목수의 집에 헌사슬 깐 방에 뭐 좀 누추한 방이죠. 거기에 새 들어 살았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조차도 나에게는 거추장스러워. 왜? 걔네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나 혼자도 너무 많아. 내 한 몸 건사하기에도 벅차.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한 몸 건사하기에도 벅차다. 다시 말하면 고된 삶, 현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뒤에 가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이건 이제 화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난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이며 따뜻하게 제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자, 요런 건 이제 뭐냐면 무의미한 행위예요.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태도 뭐 이런 걸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끄적끄적 글자를 쓰기도 하며 그러니까 왜? 무기력하거든요. 내가 뭘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건 하고 있는 거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 보세요. 무기력하죠?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며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아직 이 정도의 절망이나 좌절을 맛본 경험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예?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을 보세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서 가족들조차도 나에겐 거추장스러운 상황이죠. 엄마, 아빠, 내 새끼, 부인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안 닥치면 참 좋겠지만, 이럴 때 이렇게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계속해서 되돌이켜 생각하고 새김질하죠? 그러면 더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지금 그래서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하고 분하고 한심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생각한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요. 계속해서 거기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끝없는 좌절과 절망입니다. 좌절과 절망. 인식, 뭐 자조적 태도 이런 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시험 보기 전에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시험 못 보면 누구 탓하면 돼요? 네, 제 탓하면 됩니다. 왜? 물론 나한테 대고 그렇게 말하진 마요. 나도 기분 나쁘죠. 근데 속으로는 제 탓하셔도 돼요. 왜? 그래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 이걸 니네가 시험을 못 봤잖아요? 근데 니네 탓을 하죠? 막 물론 어느 정도의 반성은 있어야 된다 이 새끼들아. 어느 정도의 반성은 있어야 되지만 완전히 막 절망에 빠져서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병신이야. 막 이러면서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버리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남 탓 어느 정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친구 탓 하셔도 되는데 그 친구한테 또는 다른 친구들한테 쟤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싸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다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절망적 현실 인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울고 있죠? 슬퍼하죠?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의 정서예요. 가슴이 메어오고요. 눈에 눈물이 맺히고 또 부끄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조적 태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절망적이죠? 여기 이제 다 묶어서 보시면 절망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두둥. 그러나. 자, 여러분 그러나가 나오면 뭐죠? 시에서 그러나, 그런데 이런 게 나오면 그렇죠. 시상의 전환이죠. 시상의 전환. 그러니까 앞에가 지금 절망적 인식이었는데 여기서 시상의 전환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자, 요건 좀 다른 색깔로 색칠해볼까? 고개를 들어 높은 천장을 쳐다봐요. 두 개밖에 없네요. 고개를 들어 높은 천장을 쳐다본다. 이건 지금 뭐냐면 상승 이미지. 우리가 가끔 하강적 이미지라는 걸 하죠. 그래서 상승 이미지 또는 뭐 상승적 이미지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강적 이미지가 뭔가 부정적인 거라면 사실 위에 하나 있어요. 뭐 날이 저물어 가는데 한번 앞에 보세요. 날도 저물고 뭐 바람 불고 막 그러잖아요. 날도 저물고 이런 게 이제 하강적 이미지거든요.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승 이미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강적 이미지와는 반대로 뭔가 희망, 긍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죠. 고개를 들었어요. 하얀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뭔가 이제 희망을 갖고자 하는 거죠. 이때 자 여기 중요한데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보통은 운명이 슬프고
그 운명을 내가 이겨내야 하는데 못 이겨내서 좌절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젠장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야, 운명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운명대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내 운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절망적인 상황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운명이 긍정적 미래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은 그 긍정적 미래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막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아둥바둥대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면 어차피 잘 될 테니까. 물론 운명이 절망이라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건 그때 가서 좌절하면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금 여기서 절망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살면 돼요. 네,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의지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운명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힘든 일이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여기서 이 더 크고 높은 것은 그러니까 운명을 뜻하는 겁니다. 나의 운명이 있어서 그 운명들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편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부정이죠? 네.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요게 해석을 좀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은 건 부정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 막 이렇게 마음 속을 막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던 슬픔과 한탄들이 차츰 정리가 되어 가라앉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더니 외로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나아진 거다. 여러분 앞에 한번 봐봐요. 제가 아까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있었죠. 그죠?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없기를 바라요. 그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게 편해요. 왜?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외로운 생각이 들어. 이 얘기는 그 마음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옆에 가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달라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전까지는 나 혼자도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 없는 게 편했어. 근데 이제는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내 마음이 가라앉고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심리의 변화입니다. 더러 나주소네 이런 거는 요건 체크를 다 안 했는데 이런 건 방언들이에요. 평안도 방언. 평안도 방언입니다. 뜻은 저물 무렵 이런 뜻이에요. 저물 무렵.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여기서 뭐 이제 쌀랑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죠. 눈은 대체로 부정인 경우가 많고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무릎을 꿇어보며에 줄 쳐보시면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죠? 잘못했을 때 그쵸? 반성할 때 이게 이제 반성적 태도 성찰적 태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성하는 거죠.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있어서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평안도 방언인데 어두워 오는데 바우섭 방언 백석의 시의 특징이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백석 시의 특징은 이 평안도 방언이 쓰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앞에 모든 것이 이 갈매나무를 수식하고 있어요. 갈매나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느부터 굳고 정한까지 갈매나무를 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갈매나무는 어떤 애냐? 어떤 애예요? 눈을 쳐맞고 있죠. 눈을 맞으면서도 굳고 정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건 시련이겠죠. 시련을 맞으면서도 굳고 정한 나무예요. 정하다는 건 깨끗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이유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맞고 있어요. 시련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나무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 갈매나무도 눈을 맞으면서도 굳고 정했지. 나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매나무처럼 되겠다. 갈매나무처럼 의지를 가지고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겠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왜냐하면 갈매나무의 정서가 드러나진 않았어요. 객관적 상관물 화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지향하는 바. 대상. 이렇게 오타 많이 나. 지향하는 대상이고요. 그래서 시련을 겪으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갈매나무는 이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가끔 요걸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화자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시어를 써라. 그러면 갈매나무를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다가 화자 나고요. 간단합니다. 오타 좀 그만 나라. 뭐 시적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 고향을 떠나 방황하고 있죠. 방황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의 해체 말씀드렸고요. 자, 특징을 볼게요. 특징 항상 특징이 중요하죠. 첫 번째 편지의 형식. 이제 그저 주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속적 소재, 뭐 북덕불이라든가 디롱백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평안도 방언 사용 이런 것이 이제 토속성, 뭐 향토성 이런 걸 드러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문적 서술이 많이 쓰였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요. 그죠? 햄에 이었다 이렇게 다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산문적 서술이라고 합니다. 산문시는 아니에요. 행을 나눴기 때문에 산문시는 아니지만 산문적인 서술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쉼표 사용을 통한 운율 형성. 이게 이제 산문적 서술이기 때문에 운율이 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쉼표를 많이 사용했어요. 쉼표를 많이 사용하면 거기서 쉬어서 끊어서 읽으란 얘기죠. 자주 끊어 읽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운이 남고 그러면서 운율이 형성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제는 무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현실 극복 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